영국에서는 국가수장이 5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단 8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 국가, 산업혁명의 발상지, 그리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나라 영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 혼란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2025년 영국이 빚의 이자로만 매년 태우는 돈은 180조 원. 런던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에서는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신음이 흘러나옵니다. 한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던 영국 국채에 왜 균열이 번지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추적하겠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총리가 5번 바뀌었습니다. 불과 8년 사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이 정도로 자주 흔들렸다는 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향 자체가 계속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어떤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어떤 총리는 방역 규정을 어긴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 어떤 총리는 성급한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뒤 2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2024년 여름 키어 스타머가 바통을 넘겨받았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새로운 출발의 무대가 아니라 오랜 혼란이 남긴 청구서였습니다. 회전문처럼 반복된 권력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채 이자로만 매년 지출하는 금액은 한화 약 180조 원에 이릅니다. 과거의 빚값이 현재의 재정을 잠식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까지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도로를 놓는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고치는 데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결정의 대가를 지금의 세금으로 치르느라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 압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국가보건서비스 NHS입니다. 한때 복지국가의 자부심이었던 이 시스템은 이제 응급실 대기, 구급차 지연, 의료인력 이탈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유리타워 안에서는 지금도 막대한 자본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영국 사회 전체를 지탱해주지는 못합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와 흔들리는 공공서비스가 한 나라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지금 영국의 위기는 바로 그 모순에서 드러납니다. 제국의 영광이 남긴 것은 자부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청구서였고, 그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영국의 권력 구조와 재정 운영 방식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기 지역구의 하원 의원 한 명을 뽑을 뿐 총리직은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맡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의회 민주주의, 흔히 내각제라 불리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설계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수반을 견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한 권력 구조입니다. 수백 년간 이 시스템은 대영 제국의 확장과 함께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그 유연함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총리를 바꾸는데 국민 투표가 필요 없다는 뜻은 당내 계파 싸움만으로도 총리가 교체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당에서는 이 메커니즘의 중심에 보수당 평의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관이 아닌 보수당 평의원들의 모임으로 당내 여론을 모으고 대표 교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총리 교체가 대부분 보수당 집권기 내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팬데믹 기간 방역 규정을 어긴 파티게이트 사건으로, 리즈 트러스는 취임 6주 만에 감세한 발표로 파운드화 폭락을 초래한 뒤 압박을 받아 사퇴했습니다. 이 두 총리 모두 해당 위원회 불신임 절차를 통해 물러났습니다. 국민은 투표용지를 다시 보지 못한 채 총리가 바뀌는 과정을 반복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문제는 정치 불안정만이 아닙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핵심 정책의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긴축에서 재정 확대, 다시 긴축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영국 국채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시티의 금융산업은 GDP를 떠받칩니다. 반면 잉글랜드 북부, 웨일스, 스코틀랜드 옛 산업 도시들은 쇠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런던 노동자 한 명의 생산성은 북부보다 25% 높습니다. 정치 불안 속에서 이 지역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그 틈새로 가장 먼저 새어나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낼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교육 현장에서 이미 켜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학의 간판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세계 대학 순위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노벨상 수상자 배출 역사는 미국 다음으로 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탑의 지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영국 학생들의 수학 읽기 점수는 OECD 평균 언저리를 맴돌고, 16살 이후에도 수학 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학생 비율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 정상은 빛나지만 토대가 갈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균열의 뿌리는 하나의 선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이후 영국 정부는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목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서 기술 교육과 직업 훈련이 조직적으로 방치되었습니다.
독일이 듀얼 시스템을 통해 기업 현장과 교육을 맞물려 돌릴 때 영국의 직업교육은 예산 삭감과 제도 변경의 회전문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졸업장은 늘었지만 제조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설비를 설계할 기술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인력 공백이 생산성이라는 수치로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영국 노동자 한 명이 1시간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눈에 띄게 낮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영국 생산성 퍼즐이라 부르는 이 현상의 배경에는 기술 투자 대신 값싼 노동력에 기댄 기업들의 선택이 깔려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들이는 것보다 저임금 인력을 채용하는 쪽이 당장은 싸게 먹혔고, 이 단기적 계산이 수십 년간 반복되며 산업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악순환으로 고착됩니다. 낮은 생산성은 낮은 임금을 만들고, 낮은 임금은 소비를 위축시키며, 위축된 소비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다시 공공 서비스를 쪼그라뜨리는 고리.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의 엔진을 돌렸던 나라가 그 엔진의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교육이 현장과 어긋나고 기업이 투자 대신 저비용을 택하며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한 사이, 내국인이 외면하는 저임금 일자리,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국경 너머에서 건너온 인력이었습니다. 빈자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한 이후 동유럽과 남아시아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04년 유럽연합이 동쪽으로 확대되자 흐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온 인력이 건설 현장과 농장, 물류 창고와 요양시설에 빈칸을 메웠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 선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값싼 인력이 서비스 산업의 톱니바퀴를 돌렸고 GDP는 완만하게나마 상승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런던은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했고, 맨체스터와 버밍엄의 도심도 유리와 강철로 단장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영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늘어난 GDP의 상당 부분은 인구 증가에 기댄 양적 팽창이었을 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 대신 더 많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하는 쪽을 택했고, 이 관성이 생산성의 정체를 구조적으로 고착시켰습니다. 경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람 수로 부피를 불린 것에 가까운 성장. 그 대가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균열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은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런던의 평균 주택 가격은 연소득의 12배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이 소득과 완전히 괴리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청년층은 자기 집을 갖는다는 개념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임대료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집어삼키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하중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학교 교실의 학생 수가 늘었지만 교사 충원은 더뎠고, 병원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은 채 인구만 불어난 결과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마침내 정치적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6월 유권자의 과반이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이 남긴 것은 번영이 아니라 과부하였고, 그 균열은 경제를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런던 시내 지하철 출구에서 휴대폰을 꺼내드는 행위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날치기범이 행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 사라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같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안내와 함께 사건 번호만 발급될 뿐입니다. 런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절도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체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풍경의 뒤편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경찰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2만 명이 넘는 경찰관자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일부 인원을 충원했지만 삭감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거기에 2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삭감까지 예고되면서 치안의 공백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고 순찰 빈도가 줄고 범죄 신고에 대한 대응 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고착되었습니다. 치안의 후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계약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흔들릴 때 시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방향은 곧바로 이민자를 향했습니다. 경제가 필요로 해서 불러들인 인력에게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문화적 간극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진 사회에서 기존 주민과 새 이주민 사이의 긴장은 정치적 뇌관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이 긴장을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들이 푸드뱅크에 줄을 서는 현실. 정부가 이민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는 동안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장면은 영국 사회의 분노를 자극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성적 정책 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정체성 충돌로 번져갔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중단할 때 시민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이 쌓이는 동안 정치는 답을 찾는 대신 균열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치안과 복지가 무너지는 동안
영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른 게임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의 금융가 시티는 세계 자본의 통로로 기능하며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그 이익은 영국 전역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런던의 둥지를 트는 대가로 영국이 치러야 했던 비용, 그것은 자국 산업 기반의 공동화였습니다. 제조업의 빈자리를 금융과 부동산이 대체했고 국가 경제는 외부 자본의 흐름 하나에 흔들리는 취약한 체질로 바뀌어갔습니다. 지정학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군사적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안보 분담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국내 인프라가 녹슬어가는 와중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예산은 국민의 눈에 점점 비싼 청구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유지하는 비용과 자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비용 사이에서 영국의 저울은 오랫동안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수도권 집중, 지방 공동화, 저성장 속 복지 압박이라는 익숙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이 한 세대에 걸쳐 걸어온 이 경로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유권자가 뽑지 않은 총리가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글로벌 자본의 논리가 자국민의 필요보다 우선시되는 구조. 영국의 정치 시스템은 이 역전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채 수십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선거마다 변화를 약속하는 정치인은 넘쳤지만 구조를 건드리는 개혁은 번번이 좌초했습니다. 그러나 균열이 깊어질수록 그 압력을 정치적 동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거둔 압승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14년간 이어진 보수당 집권을 유권자들이 통째로 걷어낸 결과였습니다. 키어 스타머는 그 분노를 등에 업고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승리의 과실이 아니라 곳곳이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재정 규율이었습니다. 리즈 트러스 시절 시장의 신뢰를 산산이 부순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 스타머 정부는 재정 건전성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약속 대신 균형 잡힌 재정이라는 지루한 슬로건을 택한 것은 길트 쇼크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런던에 쏠린 경제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는 디볼루션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리즈를 중심으로 한 광역시장제가 자리를 잡아가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처방 대신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남북 격차 문제에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NHS, 즉 국가보건서비스 개혁도 조심스럽게 추진 중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어 영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의료체계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인력 이탈로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 강화와 디지털 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응급실에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 협상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수술 대기자를 줄이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국민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버텨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민정책도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문호 개방도 극단적 폐쇄도 아닌 기술 기반 선별 이민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중입니다.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받아들이되 사회 통합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벽돌은 한 장씩 놓이고 있습니다. 균열이 다 메워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쌓는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이야기를 되짚어봅니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든 나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국채 이자에 짓눌리고 응급실에서 환자가 방치되며 거리에서 휴대폰을 빼앗기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락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권력 구조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교육이 현장과 멀어지는 사이,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만 쌓이는 사이,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간 자라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한국은 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영국이 증명한 것은 권력을 나누는 구조가 반드시 더 나은 통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을 넘어서며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길트 쇼크가 증명했듯 국채 시장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몇 배의 비용이 듭니다. 영국은 100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쇠퇴했습니다. 압축 성장을 이뤄낸 한국은 그 과정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의 유지 비용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넘어서는 순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유지 비용을 점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